자, 교재 41쪽에 당좌 자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좌 자산은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들이어서 한번 가볍게 강의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당좌 자산은 판매 과정 없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자산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뭐 외상매출금, 바드러움, 미수금, 선급금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현금인데 우리가 회계에서 현금은 순수한 통화, 동전이나 지폐뿐만 아니라 통화처럼 사용이 가능한 통화 대용 증권도 현금으로 취급을 하죠. 우리가 통화 대용 증권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뭐 자기합수표라든지 타인한테 받은 당좌수표라든지 또는 만기된 이자표라든지 또는 배당금 통지표라든지 국세환급 통지서라든지 우편한 증서라든지 이처럼 현금은 아니지만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현금 전환이 가능한 그러한 통화 대용 증권도 현금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에서 말하는 현금의 범위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주의사항은 우표나 수입인지는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으로 처리하지 않고요. 뭐 비용이나 뭐 소모품비라든지 뭐 이런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하거나 그렇게 또는 뭐 성급 비용 이렇게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사용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토픽이 선일자 수표입니다. 자, 선일자 수표는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물건을 1월 3일 날 팔았는데 B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A한테 돈을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이 당좌 수표를 자, 당좌수표를 만약에 이제 발행해서 준다라고 그러면 B가 A한테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준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1월 3일자로 수표 발행을 해서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B가 돈이 없으니까 A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돈이 없으니 내가 7월 3일 날 너한테 어, 찾아갈 수 있게 예금을 넣어놓겠다. 이렇게 미래일자로 수표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타인한테 당대 수표를 받았지만 현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식은 수표라는 현금이지만 형식은 당대 수표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7월 말 3일까지 만기가 존재하는 어음과 동일하기 때문에 어음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예, 그래서 현금으로 취급하지 않고 채권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채권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지자 수표는 현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현금 관련해서 현금 가부족이 있죠. 현금 가부족. 장부상 현금 잔액과 실제 현금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죠. 그때 불일치하는 원인을 찾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현금 가부족으로 기록해 뒀다가 그 원인을 밝혀내면 해당 계정으로 현금 가부족으로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결산일 때까지 만약에 그 차이 원인을 모른다 그러면 현금 부족한 금액은 잡손실로, 현금이 더 많다 그러면은 잡이익으로 정리분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이런 한번 복습하시라고 넣는 거니까 한번 가볍게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 여기 지금 메모하면서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메모하시라고 비워놓고 뒤에다가 이제 여기 해답을 표시해 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분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현금이 더 적은 경우입니다. 자, 장부상 현금 잔액이 10만 원인데 실제 현금 잔액이 7만 원이에요. 그러면 현금이 3만 원만큼 없어졌죠. 근데 그 원인을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연도 중에는 현금 가부족 이렇게 잡아 놓는 거죠. 자, 근데 현금 가부족 중에서 2만 원은 직원 출장비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차변했던 현금 가부족 2만 원만큼 정리해 주시고 여비교통비로 대체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만 원에 대해서는 결산할 때까지 모르겠대요. 그럼 그거는 그렇죠. 현금 가부족을 잡손실로 정리한다는 거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꾸로 실제 현금이 더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장부상의 현금 잔액이 12만 원인데 실제 현금이 17만 원이에요. 그러면 5만 원만큼 현금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 현금 가부족이라고 했다가 자, 원인을 찾아봤더니 이 과잉액 중에 4만 원은 중개 수수료를 받았던 게 누락됐어요. 그럼 대변의 수수료 수익,
그리고 대변에 있던 요 현금과 부족을 이렇게 없애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남아있는 만 원에 대해서는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대요. 그러면 요 현금과 부족 마저 없애고 자비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 해답이 나와 있으니까 기본적인 사항이니까요, 여러분 한번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금입니다. 자, 우리 예금은 일반적인 보통 예금이 있고 당좌 예금이 있죠. 만기가 없는 일반적인 예금을 우리가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게 마이너스 대출 약정이 있는 마이너스 통장의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대출 잔액은 일반적으로 결산 시점에서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합니다. 자,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10월 2일 날 현금 30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했대요. 그래서 마이너스 대출 약정이 되어 있고 최대 20만 원까지 인출이 가능한데, 자, 우선 30만 원의 현금을 보통예금에 넣어놨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잡아놨죠. 자, 근데 40만 원의 사무용품을 구입하면서 이 보통예금으로 이체해서 지급을 했대요. 그럼 차변에 소모품비,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야 되는데, 자, 보통예금이 잔액이 지금 얼마밖에 없어요, 여러분. 잔액이 지금 3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대출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30만 원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40만 원을 뺍니까? 말이 안 되지.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에는 가능하죠. 그래서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30만 원 예금했는데 40만 원 인출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통장에 잔액이 마이너스 얼마로 돼 있을까요? 10만 원으로 마이너스가 돼 있겠죠. 그럼 이 얘기인즉슨 뭐예요, 여러분? 이 얘기인즉슨 10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서 쓴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30만 원 이렇게 지금 갖다 썼는데 어떻게 여기 30만 원밖에 없는데 어디서 40이 나가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요 마이너스 난 것만큼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인출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것만큼 결국에 은행이 갚아야 될 차입금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 문제에서는 요 마이너스 난 금액만큼 결산일에 단기 차입금으로 인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당좌예금입니다. 자, 당좌예금은 이제 기업 실무에서 대금 지급을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당좌 거래 계약을 맺고 당좌예금을 넣어놓고 물건 대금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인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좌수표 발행을 통해서 인출되는 예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예금하고 다르게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 설정을 또 할 수 있죠. 이런 걸 이제 당좌 차월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당좌 차월은 결국 은행에서 차입해서 쓴 거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은행하고 당좌 거래 계약을 맺을 때 이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은행에서는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그 보증금을 당좌 개설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 당좌 개설 보증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이에요. 내가 막 빼고 싶다고 뺄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좌 거래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인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당좌 개설 보증금도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긴 하니까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때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장기금융 상품으로 투자 자산의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는 수표를 발행해서 주게 되면, 근데 예금의 소유권이 수표 증서를 통해서 이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좌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대변에 당좌 예금이 빠져나가는 걸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당좌 수표를 받은 회사 입장에서 어떻죠, 여러분? 내가 당좌 수표를 받으면 언제든지 은행에서 현금으로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취한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변에 바로 현금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만약에 요 이제 수취한 회사가 당점 발행 수표를 받은 경우 당좌예금으로 차변에 기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당점이라는 건 내가 수표를 발행해서 주면 대변에 당좌예금이 빠져나가고요. 이 내가 발행한 수표로 받으면 다시 당좌예금으로 분기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뒤에 케이스를 해놨으니까 그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자, 당좌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좌 개설 보증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또 당좌예금의 70만 원을 현금으로 예입을 했대요. 그럼 대변에 170만 원 현금이 빠져나갔죠? 자, 당좌개설 보증금은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장기금융 상품으로 투자자산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0만 원만큼 당좌예금에 입금한 것도 차변에 당좌예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70만 원 당좌예금 들어가 있는데 상품 50만 원을 구입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상품 자산이 증가하고 당좌수표 발행하게 되면 50만 원만큼 예금의 소유권이 넘어간 거니까 수표를 발행한과 동시에 당좌예금의 자산의 감소로 회계 처리를 하시는 거죠. 자, 11월 9일 날 비품 30만 원을 구입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했대요. 자, 그럼 차변에 비품 자산이 30만 원 증가했어요. 자, 당좌예금이 지금 여러분 70만 원 있었는데 50만 원이 지금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20만 원밖에 없는데 지금 30만 원이 수표 발행이 됐잖아요. 원래 이게 불가능한데 당좌 차월 계약을 맺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거죠. 그럼 그 당좌 차월 범위 내라고 하면 이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당좌예금이 20만 원이 빠져나갔고 마이너스 난 금액은 결국에 은행에서 빌려 쓴 거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바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그냥 대변에 당좌예금 30만 원 이렇게 했다가 결산할 때 마이너스 난 당좌예금 잔액에 대해서 차변에 당좌예금 10만 원, 대변에 단기 차입금 10만 원 이렇게 기말 수정 공개를 통해서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건 문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는 뭐 실무에서는 이거를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을 썼다가 그 당좌 차월을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는 그런 회계 처리도 할 수 있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4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얘기는 제가 참고로 지금 써놨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해도 된다라고. 자, 그 다음에 케이스 2번인데요. 자, 현금 80만 원을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했대요. 대변에 현금 나갔고 차변에 당좌예금이 증가됐고요. 자, 상품 30만 원을 구입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했어요. 그쵸? 그럼 당점 발행 당좌수표가 되는 거죠. 그럼 차변에 상품 30만 원, 대변에 당좌예금 30만 원 이렇게요. 자, 상품 10만 원을 판매하고 타인한테 당좌수표를 받았어요. 그럼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 발생하고요. 차변에 타인한테 받은 당좌수표는 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주의하실 게 요건데, 자, 12월 9일 날, 자, 상품 30만 원을 판매하고 우리가 발행했던 당좌수표로 받은 거예요. 그럼 대변에 상품 매출이 발생했고, 자, 우리가 당좌수표를 발행했을 때 대변에 당좌예금으로 했는데 그걸 돌려받은 거니까 그렇죠. 차변에 당좌예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예금을 회수한 거니까.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요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혹여라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금, 보통 예금과 당좌예금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그리고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이 적은 취득 당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적금, 예금 등과 같은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입 당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양도성 예금증서는 일반 예금과 다른 게 양도가 가능한 예금이에요. 이런 금융상품도 있고 초단기 수익증권. 가입 당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초단기 수익증권 또는 뭐 상한우선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의사항은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치 변동의 위험이 크잖아요. 주가가 막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으로 구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채무의 성격을 갖는 상한 우선주는 또 가능하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현금은 현금, 보통 예금은 보통 예금, 당좌예금은 당좌예금, 또 그 밖에 현금성 자산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인데 만기가 3개월도 안 된다. 그럼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그냥
외부에 보고할 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상으로는 통합 계정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목적으로는 세부 계정을 쓰지만 외부에 보고할 때는 통합해서 현금의 성질이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당좌자산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매출 채권입니다. 자,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권이죠. 기업의 주된 사업목적과 관련된 채권. 자,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상기업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고요. 제조업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고요. 내가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를 하는 것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일 겁니다. 자, 이처럼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권을 우리가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출채권은 우리가 분개를 할 때는 외상매출금, 바드러움 이렇게 세부 계정을 쓰지만 외부에 공시할 때는 통합계정으로 매출채권으로 표시를 한다는 거, 우리 이렇게 현금, 현금자산 묶어서 보고하는 거와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채권에는 크게 이제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그렇죠? 외상매출금은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상기업의 상품 판매나 제조기업의 제품 판매나 이런 서비스 기업의 용역 제공 기업의 용역 제공 거래 등과 같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된 사업 목적과 관련된 채권을 의미한다는 거. 자, 이제 주의사항은 여러분 외상매출금 대금을 약정에 따라서 조기에 일찍 회수하면 우리가 할인을 해줄 수가 있죠. 그걸 우리는 매출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것만큼 매출 수익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 매출 할인 계정 과목은 요 매출 계정에서 차감되는 성질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제품 6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했다라고 하게 되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자, 우리 매출 원가는 기말 수정 분기를 통해서 하니까 그건 생략하고요. 자, 그럼 외상 매출금 6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3만 원 매출 할인해주고 나머지를 당좌수표를 받았어요. 그럼 당좌수표는 현금으로 취급하고 요 할인해준 거는 뭘로 한다? 그렇죠. 매출 할인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드러움이죠. 바드러움도 마찬가지로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면서 어음을 수취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근데 이 어음은 일반적인 외상매출금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이 어음상의 권리를 만기일 전에 넘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자금 융통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그 배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실무에서는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이 부족하니까 기업들이,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이제 물건을 팔잖아요. 그리고 어음을 받으면 그게 바드러움이에요. 만기까지는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근데 만기가 되기 전에 물건을 또 사와야 돼요. 특히 유통업 같은 데는. 그럼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어음을 그 남아있는 만기까지의 기간만큼 선이자를 은행에다가 주고 이 어음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거예요. 그걸 어음의 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부분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조그만 중소기업들은 자금이 여유롭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어음 할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음은 이제 실무를 주고받는 약속 어음도 있지만 이제 금융기관 사이트를 통해서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수취하기도 하거든요. 요즘에는 다 전자어음으로 거래를 하죠. 그죠? 자, 그럼 케이스입니다. 자, 10월 7일 날 제품 900만 원 외상으로 판매하면서 어음을 수취했다. 차변의 바드러움 900, 대변의 제품 매출 900입니다. 자, 그럼 바드러움의 만기가 돼서, 자, 만기가 되면은 은행에다가 대금 회수를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추심 의뢰해서 은행에 추심 수수료 10,000원을 제외하고 당좌예금으로 회수했다. 그럼 그 추심 수수료는 뭘로 해요? 그렇죠. 수수료 비용으로 해서 판관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제 어음은 만기가 되기 전에 이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우리는 이제 배서라고 하는 거죠. 배서. 그래서 배서의 종류는 크게 보면 추심 미인 배서, 그리고 배서 양도, 그리고 어음의 할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추심 미인 배서는 뭐예요? 이건 만기 때, 만기가 돼서 은행에다가 이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해서
대금 회수를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 위에서 봤던 이 내용이죠. 그럼 이때 은행에서 추심 수수료를 떼가겠죠. 그거는 이제 수수료 비용 판관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지금 받으러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은행의 만기 때 추심 수수료 3만 원을 제외하고 당좌예금을 회수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판관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서 양도는 뭐죠, 여러분? 자, 우리가 차변의 받으러옴에 대해서 이제 상품 대금이나 또는 외상 매입금과 같은 대금 지급을 위해서 이 차변했던 받으러옴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외상 매입금 3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내가 받으러온 100만 원으로 먼저 주고 부족한 거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줬다라고 하면 당좌예금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배서 양도라고 하는 거죠. 또는 뭐 꼭 외상 매입금을 받으러옴으로 배서 양도할 수도 있겠지만 또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받으러옴으로 대금 지급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배서 양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에 아주 중요한 게 어음의 할인이죠. 자, 어음의 할인은 자, 우리가 이제 전산 세무 2급까지는 이제 무이자부 어음에 대해서만 언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세무 1급,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산 세무 1급 시험은 난이도가 또 높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부 어음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 이자부 어음은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세무 2급까지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자부 어음과 무이자부 어음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무이자부 어음은 어음에 이자가 안 붙는 거죠. 무이자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만기에 어음 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만기 전에 중간에 만기 전에 중도에 어음을 매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금 융통 목적으로 이렇게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걸 매각 거래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처리했을 때 매각 거래라는 거는 이 어음상의 권리를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에 받으러옴이 이렇게 없어지고, 그죠? 자, 차변에 우리가 지금 받으러온 100만 원이 있는데 이 어음을 중도에 매각한 겁니다. 자, 3월 5일 날 받았고 4월 5일 날 매각했어요. 그렇죠? 중도에 매각을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서 할인료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요 어음 금액 100만 원에 이 어음 금액 100만 원에 은행에서 제시하는 할인율, 연간 할인율 12%요 할인율을 곱하고 그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은행에 선이자를 내는 거니까 365일, 1년 일수 계산하는 거니까요. 남은 일수, 요 할인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은 일수만큼을 우리가 할인료로 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만기까지 남은 일수가 60일이라고 가정하면 365일 중에 60일 하게 되면 19,726원이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이자가 되는 거죠. 요 이자 선이자를 은행에서 떼고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 받으러옴이라는 채권을 처분하고 손실이 난 거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 외비용으로 비용 처리해 주시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기존에 다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이제 세무 2급 말고 전산 세무 1급에서는 자, 이제 이자 보험이 또 언급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음에 이자가 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위에서 언급했던 어음의 경우에는 무이자부 어음으로 액면 이자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자부 어음은 액면 이자를 고려해서 할인료를 계산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 똑같은데 그래서 할인일까지 액면 이자 발생액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봐야 돼요. 자, 이자보험의 할인인데요. 자, 액면 이자율이 연 10%예요. 이렇게 이자보험, 이자가 붙는 어음인 거예요. 받으러옴 1,000만 원을 발행일에 수취하여 2달간 보유 하다가 만기가 6개월짜리인데 연 12%의 이자율로 은행에다가 어음을 할인한 경우에 그럼 여기 할인료죠. 할인한 경우에 할인료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해봐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어음의 만기 금액을 알아야지 할인율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어음의 만기 금액을 구하셔야 돼요. 자, 근데 어음의 만기 때는 이자가 붙기 때문에
액면이자 발생액도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음의 만기 금액은 1,000만 원인데, 자, 요 액면 금액의 액면 이자율에 지금 이게 연이자율이니까 6개월짜리 어음이면 12분의 6. 그렇죠? 그러면 만기 때 요 액면이자 6개월까지 액면이자 발생액까지 고려하면 1,0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이 만기 금액의 할인율 12%에 자, 여러분 이때 자, 남은 기간이 이게 지금 할인율이 연 할인율이잖아요. 그럼 12개월치 중에 지금 2달간 보유했고 남은 개월 수가 4개월이잖아요. 그쵸? 그럼 그 남아있는 기간 4개월만큼 할인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현금을 우리는 얼마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자보험을 매각했을 때 만기 금액에다가 할인액을 빼서 이 금액을 수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이해될까요? 받으러 오면 없어져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꼭 주의하실 거는 이 액면이자 발생액 50만 원을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대차 차익으로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이자보험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음을 할인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매각 거래가 일반적이긴 한데 차익 거래로 볼 수도 있어요, 이론상. 뭐냐면 일반적으로 매각 거래로 처리를 하지만 차익 거래라는 건 뭐냐면 이 어음의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라 이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것처럼 회계 처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음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받으러 어음을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대변에. 이 어음을 매개체로 해서 이 어음을 담보 제공하고 차입을 한 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그리고 할인료는 이거는 매출채권 처분한 게 아니라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미리 낸 거니까 이자 비용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여러분 무슨 거래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차익 거래.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차익 거래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음 만기가 도래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어음대금을 은행에 갚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차변에 있던 요 받으러옴을 대변으로 이렇게 상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 기록해놨던 요 단기 차입금을 차변으로 상기해 주는 이런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만기일에 어음 발행인이 어음대금을 지급했다라고 하게 되면요. 자, 이런 걸 여러분 무슨 거래? 그렇죠. 차익 거래. 차익 거래가 충분히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음의 부도입니다. 자, 어음을 내가 받았는데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어음 만기 때 어음대금 지급을 못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은행에다가 대금 추심 의뢰했을 때 지급 거절되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면 은행에서는 어음 발행인한테 어음대금을 받아서 회수를 해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어음 발행인이 만기 때 대금을 못 갚아서 어음이 이렇게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급 거절되는 경우 이걸 어음의 부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음이 부도가 나면 바로 대손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상한 청구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거 소구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상한 청구권 행사를 해서 회수하려고 노력을 또 해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차변에 있던 받으러움이 부도가 났다라고 우선 장부에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한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부도가 났다라는 확인이 돼야 되니까 은행에서 지급 거절됐다라는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게 지급 거절 증서 작성 비용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비용으로 처리할 거냐? 이 3만 원이 지금 은행에다가 지급 거절 증서 작성 비용이 나갔는데 이건 비용이 아니라 은행 발행한 발행인한테 청구를 해서 우리가 받아내야 될 금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아니라 요 부도원과 수표에다가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차변의 받으러움이 부도가 나면 부도원과 수표로 대체를 해놨다가 나중에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서 회수가 진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대손 처리하거나 회수가 가능하다 그러면 채권으로 재분류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부도원과 수표로 해놨고 지급거절 증서 작성 비용도 부도원과 수표에 포함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산할 때 보니까 이 부도움을 대손 처리하기로 했대요. 즉 회수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됐나 봐요. 대손 처리하기로 했대요. 그럼 분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차변했던 부도원고 수표를 대변으로 제거해 주시고 대손이 확정됐다 그러면 이때는 이 부도원과 수표 관련해서 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그 충당금으로 먼저 상기하시고 부족한 건 그렇죠. 대손상각비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해답에도 해놨으니까 요 해답 참고해서 여러분 이렇게 연필로 뭐 분기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은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당자산 편으로 지금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바드러움에 대한 그 어음 부도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